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황도 많이 악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조심하려고 서로 이제 마스크를 꼈고 어쩌다 보니 서로 구하게 된 게 KF94에서 저희가 중간에 호흡을 고르거나 뭐 약간 좀 숨이 차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달리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달리기요? 예,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서 네. 괜찮습니다. 별로 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숨소리 훅훅거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저 숨소리가 들리네요. 그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그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부를 했었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죠. 뭘 했었죠, 저희가? 일단 저희가 엄청 네. 버라이어티 방송이어가지고 지금 돌풀님께서 저한테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다음부터 해주세요. 아, 예. 어디 보자. 자, 그러니까 아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그냥 뭐 한두 마디 정도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끝이 맺어진 지점이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이제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처음에 고원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내려와서 강에서 살다가 그 강에서 살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이집트 두 문명이었는데, 근데 그 두 문명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리스와 맞붙어지는 지점까지가 이제 일부의 매우 러프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씨앗이란 제목인데 오리엔트 문명, 오리엔트 문명사였던 거예요. 오리엔트 문명사였는데 2부 이제 뿌리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할 2부는 그래서 77쪽을 보시면 5장 그리스 문명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은 신화가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바로 그냥 순서대로 뭐 읽으면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생각을 그때그때 덧붙여 보는 식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오리엔트에서 배태된 문명의 씨앗이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은 어디일까요? 아, 그게 이제 다음 문장인데요. 이제 지중해 동부 에게해의 크레타 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스가 서구 문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발점이 달라요. 시발점이 이제 크레타 섬에서 먼저 문명의 씨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차근차근 이제 남경태 선생님께서 주로 말씀을 하시죠. 문명의 서진이라고. 그렇죠. 서쪽으로 이동해 간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초반에는 크레타가 아테네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의 일환으로 이제 미노타우루스 일화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미노타우루스 일화라 하면은 이제 반수라고 하나요? 반수라나? 반수죠. 소죠. 예. 소인간. 예, 아무튼간에 뭐 반은 사람이고 뭐 반은 동물이 미노타우루스가 이제 미궁에 gat혀 있는데, 그 미궁의 이름이 뭐였죠? 미궁의 이름은 라비린토스라고 합니다. 라비린토스. 이게 뭐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알 수도 있는데, 그 퍼시 잭슨 시리즈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 번개도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를 곁들인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작품이에요. 아, 재밌겠네요. 이제 그게 그 책의 4권이 The Mystery of Labyrinth인데, 그게 약간 Mystery of Labyrinth. 네, 영어 약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Labyrinth가 여기서 말하는 그 미노타우루스가 갇혀 있는 그 약간 원어 발음을 한번 살려보고 싶은 제 욕심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크레타 섬이 이제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신화적으로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뼈대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가 이제 미노타우루스가 갇혀 있고, 그리고 거기로 이제 인신공물이라고 하죠. 이제 매해 여러 명의 사람들을 그 미노타우루스가 갇혀 있는 미궁에다가 바치는데, 이제
그 형태가 네. 남경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크레타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인신 곡물이 그 그리스가 크레타에게 바치는 곡물이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저도 뭐 해석이지만 매우 뼈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죠. 뼈대 있는 상상. 좀 덧붙이면 크레타 문명은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크레타의 지배자 미노스 왕의 이름에서 네. 미노스 문명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노타우로스란 그 이름은 미노스의 소라는 뜻이라고 해요. 켄타우로스 할 때 그 타우루스가 약간 동물을 지칭한 건가요? 너무 깊이 물어보시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전 책에 나온 것만 알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켄타우로스 뭐 아무 데서 나왔겠어요? 그렇겠죠, 뭐. 그렇죠. 미노스 그 왕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산 탓에 그의 아내가 황소를 사랑하게 되어 미노타우루스를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노타우루스라는 이 괴물은 자기가 죽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미궁에 가두어두죠. 다이달로스라는 천재적인 그 건축가에게 미로를 만들게 해서 가다 놓고 근데 뭐 그래서 그 인신 제물 해서 7명의 소년과 소녀를 매년 미궁으로 보내서 먹이로 줬다. 이런 신화인데 전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신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 역사와도 연관이 있더라. 전 이거 읽으면서 뭐 생각났냐면 우리 그 당군 신화가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 갇혀서 쑥과 마늘만 먹고 한 100일 정도 견디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근데 호랑이는 못 견뎌서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곰이 견뎌서 결국 사람이 돼서 뭐 그 환웅인가 결혼했더라. 그게 고조선의 그 신화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때 당시에 호랑이 부족이 있고 곰 부족이 있는데 호랑이 부족은 중간에 도태되고 곰 부족이 그 고조선의 그 어떻게 보면 주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요거 지금 요 이야기랑 실제 역사와 그 신화의 그 연관성이랄까? 이거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화가 약간 현실 역사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비유 그런 거죠. 상징 그런 느낌? 하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당군 신화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죠. 토템 서로 이제 싸우는데 장기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나무에 있는 막 나무 껍질 같은 거 막 베어 먹고 있는데 맞아. 쑥 마늘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쑥 마늘이 그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마늘 뭐 캐보신 분 알겠지만 뭐 다 땅에서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영양분이 풍족한 건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은 약간 전쟁이나 이럴 때나 먹는 그런 것이 약간 서로 식량 부족에 의해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가 그 기근에 먼저 나가 떨어진 게 호랑이 부족이고 그렇겠죠. 이긴 게 뭐 곰의 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근데 신화가 근데 마냥 신화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진실과 연관이 있다.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었고 그렇다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역사학자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풀어내려고 많은 시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화가 상상의 산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상이라는 어원을 따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 상자에 생각할 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제 중국이 땅이 넓은데 이제 인도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야 코가 엄청나게 길고 다리가 엄청나게 두껍고 일도 엄청 잘하는 애가 있어. 그리고 코가 엄청 길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만으로 모를 텐데.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냐면 야 뻥치지 마라. 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그렇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코끼리 풍습이 아니라 그 코끼리 습성 중에서 코끼리는 정해진 데서 죽어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그 정해진 무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는 뭐냐면 거기에 뼈가 쌓여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중국에 있는 사신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뼈를 조각조각
들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와서 네. 이제 그거를 뼈를 맞춰가지고 야, 자, 이 뼈를 봐라. 아, 그리고 코끼리를 생각해봐라. 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단어가 상상이에요. 오, 코끼리의 뼈를 보고 여기서 코끼리의 뼈는 이제 실제로 있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뭐 뼈대가 없이 있는 상상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여기서의 해석은 뼈대가 좀 더 확고하게 있는 그런 상상이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79쪽에 나오는데 테세우스라는 그 신화 속의 영웅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였다는 것은 네. 그리스가 크레타에게 복속된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뜻한다고 하네요. 저도 네. 뭐 읽으면서 네. 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충분히 비유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80쪽을 넘어가면 소제목이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중매이고요. 크레타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이라고 해요. 미노스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의 세례를 받으면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고대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페니키아 상인들,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렇죠. 이 알파벳의 원조였죠. 네, 이 상인들의 공로가 컸다고 해요. 섬이라는 유리한 지형 조건을 이용해 고대 크레타인들은 일찍부터 해상 무역에 진출해서 지중해 동부 교역에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년쯤 되면 크레타에는 문자가 사용되고 섬 전체에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코노소스 궁전을 비롯해 크레타의 여러 건축물은 이 무렵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시기를 뛰어넘어서 기원전 17세기에서 16세기 사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데도 크레타인은 재앙에 굴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궁전과 건물을 다시 지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종전보다 더욱 발달해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81쪽 넘어가서 이 시기에 크레타인들은 지중해 동부의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했으며 각종 축제와 스포츠 행사를 벌이는 등 고대 그리스 문화의 원형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리엔트 문명의 씨앗을 받아 에게 문명, 이 에게 문명은 크레타 문명과 나중에 그리스에서 발달하는 미케네 문명을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에게 문명이라는 독자적 문명으로 키워내는 산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82쪽을 넘어가면 자, 이제 뭐 크레타 문명은 그 이후에 이제 쇠퇴해 버리죠. 갑자기요? 그죠? 잠시만요. 크레타가 왜 망하게 됐을까? 큰 문명이 쇠퇴하고 이제 그리스로 그게 넘어가는데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점프했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술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크레타는 말 그대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도해에 위치해 있는 섬이죠. 위치해 있는 문명이라고 남경대 작가님께서 표현을 하심과 동시에 문명이 자라기에는 중심부가 없는 곳이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약간 그러니까 육로로 가는 것보다 이제 바다 쪽으로 가는 게 더 느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문명화를 하기에는 약간 엮을 만한 교통수단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척박한 땅이지만 하여튼 다도해보다는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곳이니까 그래서 그 세력에게 복속당했다 정도로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크레타 섬은 제주도 면적의 4-5배에 불과해서 대규모 문명의 모태가 되기엔 부족했다. 그렇죠. 네, 이게 쇠퇴 이유였고요. 8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크레타를 대신한 그리스라는 제목입니다. 네. 아주 옛날 그리스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뭐 여기서 고유 명사로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데요. 펠라스기인들이 살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잠시만요. 아리아인. 네, 그렇죠. 아리아인이 오고 그리고 잠시만. 아무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펠라스기인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이었대요. 당시에 그리스에. 네네. 원주민이었는데 그런데 기원전 2000년 무렵 북쪽에서 사나운 민족인 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그리스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리아인은 누구냐? 뭐 전에 그 아시리아 세웠던 그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뭐 아무튼 인도로 간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문명을 파괴하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원주민을 차별했고, 그리스에 온 아리아인들은 원주민과 자연스럽게 혼혈과 혼합을 이루면서 새로운 문명을 개척했다. 이렇게 서술이 나오네요. 똑같은 아리아인이라 그래도 달라요 또. 그렇죠.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좁은 지역에 여러 나라가 몰려 있으면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반도에서 이제 가장 큰 세력으로 성장한 곳이 미케네였다고 합니다. 미케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덕분에 크레타 문명의 을 받아들여서 점차 그리스의 맹주격으로 성장해서 황금의 미케네라는 별명까지 얻었대요. 초기 그리스 문명은 누가 주도했냐? 미케네가 주도했다. 그래서 미케네 문명이라고 그리스 문명을 부른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경에 이미 미케네는 크레타를 따라잡았대요. 청출어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의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는 신화는 바로 이 시기에 크레타를 정복한 사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침내 미케네는 크레타를 대신해 에게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식민지에서 발전한 이오니아의 왕국들은 지리적 여건을 한껏 이용해 지중해 동부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보면 전성기의 크레타는 그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중해 무역을 균점했으나 크레타를 제압하고 등장한 신흥 강자인 미케네는 그런 의사가 별로 없었다. 이제 곧 이게 나옵니다.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나오는데요. 85쪽을 보면 그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제목은 신화와 역사의 경계라는 제목이에요. 당시 그리스와 그 이오니아가 맞부딪히는 과정은 두 개의 그리스 신화 속에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르고호의 원정이라고 해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 스토리를 혹시 아시는지? 뭐 일단 잘은 모르고 어렸을 때 만화책 읽었던 경험에 유추하면 이게 아마 진짜 단편적인 거예요. 그 뱃머리에다가 무슨 조각상 얹어가지고 출항한 그 조각상이 좀 유명한 조각상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아르고 원정기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이 아르고의 원정이 뭐냐면 뭐 여기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아손이 해적인데 이오니아에 빼앗긴 그리스의 보물인 황금 양피를 찾으러 50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아르고 타고 떠납니다. 여기 같이 갔던 사람이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네스트로 등 그리스 신화 영웅이 총출동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와요. 이게 뭐 제 기억에 무슨 용 한 마리가 황금 양피를 막 감싸고 있었는데 오르페우스가 그걸 막 잠들게 해가지고 뺏어오는 거였나? 아무튼 뭐 부정확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냥 이쯤에서 그냥 질문을 해보면 그리스 신화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본 적은 없고 봤었죠. 만화로. 그때 뭐 이렇게 기억나는 스토리나 좀 그 느낌이랄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일단 근데 아마 만화로 유년기에 만화로 봤을 분이 텍스트로 읽은 분들보다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저도 이제 만화 그 TV에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로도 그리스 신화가 좀 만들어지잖아요. 전 차라리 텍스트로 읽은 그리스 신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퍼시 잭슨 시리즈 약간 그리스 신화를 덧댄 판타지 소설
읽었는데 아무튼 그 두 개 동시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만화로 읽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난잡하다. 이게 맞아요. 이게 허벅지에서 애 나오고 머리에서 애 나오고 진짜 그렇거든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좀 그림체가 예뻐서 봤지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게 읽지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 잭슨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되게 권력 다툼, 그러니까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끼리 권력 다툼이 되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반목, 갈등, 배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의 다신교의 특징이라 하면은 되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아, 인간적이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인간을 많이 투사해서 표현을 하는 게 그리스 다신교의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 좀 흥미진진하게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만화 물론 더 좋아하시겠지만 만화보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럼 퍼시 잭슨 시리즈 강추합니다. 꽤 재밌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뭐 다양한 거 다루긴데 신화도 그리스 신화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을. 재밌겠다. 그 함께 할지 안 할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면 이제 아르고 원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메인 이벤트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었다고 해요. 트로이 전쟁이 원래 수천 년 동안 호메로스가 지어낸 신화로만 알려졌었는데 1870년경에 독일의 기업가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한 덕분에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이게 밝혀졌다고 해요. 이 전쟁이 벌어진 시기는 기원전 13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리아스가 전하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요거를 유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스토리를? 예. 일단 다음번에는 질문지 미리 작성해 주세요. 일리아스. 네, 여기 스토리가 뭐 나오니까요. 뭐. 잠시만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를 스토리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스토리로만 보면은 일리아스는 되게 단순해요. 일리아스는 말 그대로 신들의 장난 때문에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신들의 장난이라 하면은 그 신들의 연애에 이제 그러니까 초대받지 못한 여신이 한 명 있었는데, 그쵸. 근데 그 여신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나만 배워노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가장 예쁜 사과를 가장 예쁜 사과를 이 사과를 가장 예쁜 사람에게 신에게 바친다라고 하고 그걸 툭 떨궈놓고 가요. 맞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두고 세 여신이 다투죠. 그쵸. 아테네, 헤라, 아프로디테가 다투는데 그거를 가장 공정하게 가리고자 한 양치기 소년 파리스한테 자기 판결을 맡겨요. 그러니까 판결을 맡기니까 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약간 그런 걸 경계하라는 것 같은데 미인계를 경계하라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리스는 망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얻겠다고 아프로디테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파리스가 트로이에 있는 가장 예쁜 여인 헬레나를 자신의 여인으로 지목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나라 간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뭐 전투는 뭐 지지부진하게 끌어가요. 뭐 남경태 작가님께서는 그 지지부진한 이유를 이제 그리스 오랫동안의 해적질 습관 때문이다.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인즉, 그러니까 그게 파급되는 이유인즉슨 이제 하도 해적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한 번에 합력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 끄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노략질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 전쟁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이제 끌려가는데 이제 전쟁이 트로이 목마라는 말 그대로 요즘에는 바이러스도 유명하죠. 바이러스. 목마 안에다가 그리스인들을 다 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없는 척해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막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 트로이 목마에다 막 창을 던지면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리스 다신교의 그 신들의 인간적인 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시 나타나는데 네. 포세이돈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리스인들이 포세이돈을? 이게 그 중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을 매수를 해가지고 포세이돈이 저 불경한 자를 뭐 잡아가라 해가지고 갑자기 막 무슨 어류 뱀 같은 어류가 바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아들 둘을 잡아 먹어버려가지고 그 유명한 그림인가? 그 조각상으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포세이돈이 확정타를 날리니까 네. 트로이 사람들 다 믿게 된 거예요. 저건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신의 뜻으로 트로이를 안에다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트로이를 전부 다 마비시켜버리죠. 그렇죠. 이제 이게 스토리적 측면이고요. 맞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일리아드의 그 작품적 측면은 이게 처음에 아킬레우스로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일리아드가. 예.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떻게 끝나는지 이게 일리아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아킬레우스 한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끝이 나는가. 그래서 일리아드의 핵심 텍스트 메시지는 분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노를 다루는 엄청난 서사들, 아까 얘기했던 뭐 창 던지고 신들 매수하고 트로이 목마트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리아드의 중요 작품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리아드랑 오디세이 다 읽어보셨나요? 오디세이아는 건드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일리아드도 제가 완독을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강독에 좀 뛰어들었어요. 제 주변 커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커피 하시는 분 중에서 그리스 문학에 심취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강독에 같이 했었습니다. 좋네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봐서 엄청난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읽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책은 사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려고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트로이는 망하고 그리스가 이겼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는 결국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게 됐다. 그렇죠. 이래나 저래나 경제 독점이죠. 독점하게 됐다. 90쪽을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소제목인데요. 암흑을 가져온 민족이란 소제목으로 공교롭게도 트로이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전쟁을 주도한 미케네는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케네는 원래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왕국이었다고 해요. 개방성이 강한 크레타의 궁전들에 비해 미케네 왕궁은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 양식도 크레타 문명에서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힘쓰는 왕국이 왜 무너졌을까? 여기가 뒤에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책에는 문명이란 물리력에 의해 발전하는 게 아니다. 물리력을 통해 문명을 개척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 발달을 위해서는 물리력이 오히려 약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시리아인가? 그렇죠, 거기도 그냥 힘만 셌던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은 계속 무조건 정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리력이 문명을 해친 경우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걸 반대 대척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개척된 문명은 어떻게 안정화를 꾀했나. 그러니까 솔직히 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다 보니까 답을 못했는데 뭐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한번 반추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주제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명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건 뭐 문명뿐만 아니라 뭐 어떤 한 국가 아니면 한 공동체 뭐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한 기업 이런 다 공통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약간 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국가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레벨에서 국가와 문명의 차이를 구분지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명이라는 게 문명의 레벨은 국가보다는 더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좀 더 지역 중심이고 문명은 뭐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 나라들을 포괄할 수 있고 시대도 되게 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남경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문명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더 큰 공동체? 이 정도로 이 책에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저가 이때까지 이해했던 문명은 여러 국가들의 연속체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의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흥망성쇠한 국가들이 있고 이 연속된 흐름을 묶어서 문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좀 더 그것도 계속 이제 질문으로 품고 가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품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해보면 오리엔트 국가들과 달리 미케네는 느슨한 부족 연맹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문명의 성격으로 보면 미케네 문명보다 오히려 크레타 문명이 더 강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 문명의 진정한 후예가 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네. 군사적 성격이 붕괴의 내적인 요인이라면 그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은 외부에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또다시 민족 이동이 있었나 봐요. 수백 년 전 아리아인의 남하로 미케네 문명이 이룩되었지만 기원전 12세기에서 11세기에 있었던 도리스인의 남하로 미케네 문명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은데 아리아인의 남하로 생겼던 문명이 네. 도리스인의 남하로 파괴되었다. 약간 두더지 잡기에서 두더지 나오듯이 뭔가 민족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민족 이동. 네. 그래서 이때 도리스인들의 남하로 인해서 원래 있던 앞에서 아카야인이라고 하죠. 그 처음에 있었던 원주민 그 펠로 시작하는 그 원주민들하고 맞아. 펠라스기인. 네, 펠라스기인들하고 그다음 아리아인을 합쳐서 아카야인이라고 헤로도토스가 얘기를 하는데 아카야인. 이제 이 아카야인들이 이제 도리스인들의 남하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에 남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 바깥으로 가느냐 그 얘기 나오죠. 나요.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단순해요. 뭐 그리스 바깥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이오니아라는 이제 다도해 쪽에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렇죠. 네.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남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대로 떠나죠. 아티카로 모여들었다. 그렇죠. 고원지대로 가서 이제 아테네, 아티카를 약간 발음을 좀 바꿔서 아테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왔던 도리스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르타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스파르타 맞습니다. 네. 아티카는 아테네가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설명이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그리스인들의 각오가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굳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오니아의 경험이 그리스에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은 바로 폴리스의 성립이다. 폴리스는 도시국가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5장 그리스 문명이 있기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뭔가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 남아 있는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각오가 도시국가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6장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